시간당 최고 100mm에 가까운 물폭탄이 쏟아졌습니다. 도심 곳곳이 순식간에 물바다로 변하면서 크고 작은 침수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갑작스러운 폭우로 수도권 공사장과 캠핑장 등에선 사람들이 고립됐다가 구조되는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또 갑자기 불어난 물이 하천 주변 도로로 넘쳐올라 통제되는 곳도 속출했습니다. 인천 남동구에선 반지하 주택이 폭우에 1m가량 잠기면서 90대 치매 노인이 숨졌습니다. 갑자기 불어난 빗물은 순식간에 안방으로 들이닥쳤고 거동이 불편했던 이 씨는 잠을 자다 미처 빠져나가지 못했습니다. 지난 2013년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 당시 국정원이 원세훈 국정원장의 녹취록 가운데 주요 부분을 지워서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국정원이 지워진 부분을 복구해 검찰에 다시 보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4년째 진행 중인 재판에 중대 변수가 될 거로 보입니다. 단독 취재했습니다. 도로가 파손돼 움푹 파이는 포트홀 때문에 크고 작은 교통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사고가 나면 안전운전 준수 여부를 따지기 때문에 보험료가 수십만 원까지 오를 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열대야가 이어지면서 도심 공원이나 야외에서 술을 마시는 시민이 부쩍 늘었습니다. 공공장소에서 음주를 허용하지 않는 나라들도 있는데 길거리 음주에 대한 여러 생각을 열린 마이크에서 들어봤습니다. 수소, 우주의 75%. 그 무한한 수소로 자동차를 달리게 하다. 현대자동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도권 비 피해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오늘 오전 서울과 경기 인천에 물폭탄이 쏟아졌습니다. 일부 지역 강수량이 시간당 100mm에 육박할 정도였습니다. 오늘 폭우로 한 명이 숨졌고 곳곳에서 주택과 도로가 침수되는 등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먼저 김기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쏟아지는 폭우로 앞을 보기 힘들 정도입니다. 마치 양동이로 물을 퍼붓듯이 장대비가 쏟아집니다. 시간당 최대 96mm의 폭우가 쏟아진 경기도 시흥. 도로 한가운데 누런 흙탕물이 넘칩니다. 밀려드는 빗물은 치워도 또다시 들이닥칩니다. 비도 한 시간밖에 안 왔는데 이렇게. 저자도 한번 그렇게라도 이 정도는 아니었어요. 도로에서 빗물이 조금씩 밀려들더니 주차장 바닥이 금세 잠깁니다. 건물 내부에선 소파가 물에 둥둥 떠다닙니다. 155.5mm로 가장 많은 비가 내린 경기도 고양시의 이 가구점은 말 그대로 난장판이 됐습니다. 8시 한 반 정도? 그때까지만 해도 여기 주차장에 물이 안 들어왔습니다. 나오는 도중에 이제 와서 보니까 벌써 이 정도 차 있어요. 네. 달리는 버스 안으로 흙탕물이 밀려듭니다. 버스가 달릴수록 더 많은 물이 들어와 승객들은 공포에 떨었습니다. 인천에서도 폭우가 쏟아져 남동구의 한 도로는 마치 수영장처럼 변했고 부평구청 앞의 넓은 도로도 물이 가득 들어차 차들이 오도 가도 못했습니다. 서울과 인천, 경기도 대부분 지역에 이른 아침 내려진 호우특보는 오후 2시 40분쯤 모두 해제됐습니다. 하지만 이번 폭우로 한 명이 숨지고 2,000건에 이르는 각종 피해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SBS 김기태입니다. 오늘 비로 특히 인천의 피해가 컸습니다. 반지하방에 빗물이 유입되면서 거동이 불편한 90대 노인이 숨지는 안타까운 일도 있었습니다. 이현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저수지처럼 변한 도로에 차량이 오도 가도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거기 가면 안 돼. 큰일 나. 버스는 바퀴가 반쯤이나 물에 잠긴 채 도로 위를 달립니다. 시간당 최대 50mm 넘는 폭우가 쏟아지며 시장 안까지 물이 들어찼습니다. 주변까지 들어왔어. 지금 이거 박스 높으면 이 정도 이렇게 있잖아요. 이 정도로 찼다고 봐야죠, 거의. 장사한 지 36년 넘었거든요. 36년 만에 이거 처음이에요. 인근 부평 삼산동 일대는 도로인지 하천인지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상인들이 가게 입구를 상자 등으로 막아보지만 역부족입니다. 인천 수인상가 앞 도로도 말 그대로 물바다가 됐습니다. 물이 안으로 들이찰까 차량이 엉금엉금 기어갑니다. 남동구 구월동에서는 반지 앞방에 폭우가 들이닥치면서 95살 노인이 익사하는 참변도 있었습니다. 이 씨의 이웃이 창문 유리를 깨고 집 안으로 들어갔지만 이 씨는 이미 숨진 상태였습니다. 허벅지까지 물이 차 있는데 벌써 할아버지가 거동을 못 하시니까.
갑자기 불어난 빗물은 순식간에 안방으로 들이닥쳤고 거동이 불편했던 이 씨는 잠을 자다 미처 빠져나가지 못했습니다. 인천 남동구에선 한 건물 지하 주차장에 빗물이 밀려들었습니다. 119 대원들이 손전등을 비춰가며 물이 찬 주차장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 건물 지하 3층에 들어찬 물에 차량 4대가 침수됐지만 다행히 빈 차들이라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SBS 이현영입니다. 짧은 시간에 퍼붓듯이 비가 쏟아지면서 지하철 공사 현장에선 근로자들이, 캠핑장에선 야영객들이 한때 고립됐다 구조됐습니다. 긴박한 구조 장면은 유덕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땅에서 23m 아래 지하철 공사장이 빗물로 가득 찼습니다. 구명조끼를 입은 근로자들이 소방대원들의 도움을 받아 가슴팍까지 차오른 흙탕물 속을 헤쳐나갑니다. 오늘 오전 9시 40분쯤 인천시 부평구 청천동의 서울 지하철 7호선 지하공사 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 7명이 갇혔습니다. 순식간에 물이 차올라 피할 틈조차 없었습니다. 비가 갑자기 너무 많이 오면 물이 쏟아지다 보니까 물이 안에 이제 고인 거죠. 다행히 2시간 만에 7명 모두 구조됐고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넘쳐난 물로 하천변의 공원이 완전히 잠겨버렸습니다. 서울 서대문 불광천변은 오늘 오전 한때 통행이 금지됐습니다. 비슷한 시각 은평구 불광천길 증산철교 아랫길과 강서구 개화동에서 개화역 사이길 역시 침수로 차량 통행이 한때 제한됐습니다. 경기 북부에서는 야영객들이 폭우 속 불어난 물에 고립됐다 구조되는 일이 속출했습니다. 오전 10시쯤 포천시 이동면의 한 캠핑장에서는 캠핑장 앞에 다리가 침수됐습니다. 야영객 125명이 고립됐다가 비가 그치기 시작하면서 모두 구조됐습니다. 연천군 군남댐 하류 지역에선 야영객 22명이 폭우 속에서 대피하기도 했습니다. SBS 유덕기입니다. 침수 피해뿐 아니라 빗길 교통사고도 속출했고 낙뢰와 폭우로 경인선 전동차 운행은 30분가량 중단됐습니다. 반지하 주택에선 가슴까지 물이 차오른 상황에서 주민들이 가까스로 구조됐습니다. 이어서 류란 기자입니다. 폭우 속에 부서진 자동차들이 뒤엉켜 있습니다. 몇층 치도야 이거. 오늘 아침 9시쯤 경기 부천시 종합운동장 인근에서 차량 넉 대가 부딪혔습니다. 경찰은 빗길에 미끄러진 승용차가 중앙선을 침범해 마주오던 차량 석 대와 연쇄적으로 충돌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사고로 운전자 2명이 각각 다리와 목뼈가 골절되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비슷한 시각 폭우와 낙뢰로 경인선 인천 부평역 간 양방향 전동차 운행이 30분 가까이 중단됐습니다. 선로가 물에 잠기고 전기 공급도 중단됐습니다. 오전 내내 통행 중단된 열차들을 순차적으로 내보내느라 일대 전동차 운행이 한동안 지연됐습니다. 인천 소래포구에선 정박 중이던 어선이 급류에 휩쓸려 물 아래 가라앉았고 일산 동구에선 차량이 길가 도랑에 빠져 반파되는 사고도 발생했습니다. 경기 시흥에선 대부분 반지하인 120여 가구가 물에 잠기기도 했습니다. 순식간에 들어찬 물 때문에 집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주민 7명이 구조되기도 했습니다. 순식간에 물이 그냥 꽉 차는 거야. 놀라셨겠어요? 난 놀래고 뭐가 정신만에 뭐야 지금 먹어가지고서 정신이 없는데 119들이 와서 저짝 문을 부시고서 나를 끌어낸겨. 수천 명이 몰린 경기 광명의 가구 전문 매장을 비롯해 시흥과 화성 아파트 단지에선 낙뢰로 인한 정전 사고도 잇따랐습니다. SBS 유란입니다. 비는 오전 중에 대부분 그쳤습니다. 하지만 상처는 꽤 컸습니다. 폭우가 지나간 자리를 박수진 기자가 헬기를 타고 둘러봤습니다. 비닐하우스 주변으로 황토물 웅덩이가 가득합니다. 울타리 바로 앞까지 들어찬 물에 가족들은 문도 못 열고 발만 동동 구릅니다. 쏟아진 폭우에 비닐하우스 천장은 절반이 찢겨나갔고 오리 가족마저 갈 길을 잃었습니다. 폭우가 핥히고 간 인천 도심도 예외는 아닙니다. 주민들을 위한 체육시설은 물에 잠겨버렸고 농구장과 축구장은 빗물과 흙이 뒤섞여 순식간에 뻘이 됐습니다. 하늘에서 내려다본 주택가는 쓰레기장을 방불케 합니다. 침수된 가구와 가재도구들을 주민들이 밖으로 꺼내 말립니다. 빗물을 집 밖으로 쓸어내는 주인은 등을 펼 새도 없이 연신 빗자루질을 합니다. 물폭탄을 맞은 시장엔
비가 그치자 빗물에 뒤엉켰던 쓰레기들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산처럼 쌓인 쓰레기를 보며 상인들은 망연자실해합니다. 비는 모두 그쳤지만 수도권을 덮친 폭우의 후유증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SBS 박수진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7일과 28일 이틀에 걸쳐 첫 기업인과의 대화를 갖습니다. 이 자리에는 대기업과 별도로 정규직 채용 비율이 높은 중견기업 오뚜기가 모범 사례로 초청됐습니다. 보도에 정영태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국내 기업인과의 첫 공식 간담회는 오는 27일과 28일 이틀간 청와대에서 열립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새 정부 경제 철학을 설명할 예정인데 현안인 증세와 최저임금 인상의 당위성을 강조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일자리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등을 주제로 허심탄회한 대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국내 15대 그룹 가운데 농협을 제외한 14대 그룹 대표가 하루 7, 8명씩 따로 참석합니다. 이틀로 나눈 이유는 실질적인 대화를 위해서라고 청와대는 설명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대기업 총수가 참석해왔지만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 수감 중인 삼성은 전문 경영인이 대신 갈 것으로 보입니다. 초청 기업 중에 눈에 띄는 건 식품 중견기업 오뚜기입니다. 모범 사례로 별도 초청됐는데 첫날 참석할 걸로 보입니다. 오뚜기는 전체 직원 3,099명 가운데 36명만이 기간제 근로자로 비정규직 비율이 1.16%에 불과합니다. 경영권 승계도 편법이 아닌 주식 상속을 통해 상속세 1,500억 원을 내기로 한 것도 좋은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이런 점에서 청와대가 오뚜기를 특별 초청한 건 대기업에 대한 무언의 압력이 될 거란 해석도 나옵니다. 문 대통령은 앞으로 노동계와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과도 별도 간담회를 열 계획이라고 청와대는 설명했습니다. SBS 정영태입니다.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의 농구 선수 출신으로 노동운동가 경력을 지닌 삼선의 김영주 의원이 지명됐습니다. 청문회를 통과해 정식으로 임명되면 여성 장관 30% 공약도 지켜지게 됩니다. 강청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늘 지명된 김영주 후보자는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노사정 합의를 최우선 과제로 꼽았습니다. 장시간 노동 문제가 해소돼야 합니다. 그래야만 가족들과 충분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행복한 삶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삼선의 여성 의원으로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을 지낸 노동계 마당발로 통합니다. 1970년대 서울 무학여고와 실업팀 신탁은행에서 농구 선수로 뛴 이색 경력 소유자입니다. 이후 신탁은행 노조 또 전국금융산업노조 상임 부위원장을 지낸 뒤 정치권에 입문했습니다. 노동 현장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건 물론 정책 전문성도 갖췄다는 게 청와대가 밝힌 지명 이유입니다. 노동시간과 비정규직 축소 등 노동 현안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적임자입니다. 조대엽 후보자 자진 사퇴 이후 열흘 만에 후임 지명인데 현역 의원의 국회 청문회가 비교적 순탄하다는 이른바 현역 불패론을 염두에 뒀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김 후보자가 청문회를 무사 통과하면 장관급 여성기관장이 모두 6명이 돼 여성 장관 30% 공약도 지키게 된다고 청와대는 설명했습니다. SBS 강청원입니다. 증세를 놓고 정치권의 이른바 프레임 전쟁이 불붙었습니다. 여당은 슈퍼 부자에 대한 핀셋 증세다. 야당은 세계적인 감세 추세에 역행한다며 휴일에도 여론전을 이어갔습니다. 이한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기자간담회를 통해 다음 달 초 의원 발의 형식으로 세법 개정안을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슈퍼 부자들에 대한 핀셋 증세, 포용적 복지국가로 가는 필수 과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동시에 사회 양극화로 인한 갈등을 극복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와 여당은 이번 주 중 당정회의를 열어 증세 대상을 논의하는데 과세표준 2천억 원을 초과하는 대기업 126곳, 또 과표 5억 원이 넘는 고소득자 2만여 명으로 압축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도 휴일 여론전에 가세했습니다. OECD 국가 중 법인세를 올리는 나라는 5곳에 불과하고 18개 나라가 감세를 통해 기업 유치, 일자리 늘리기에 안간힘이라며 정부의 부자 증세는 시대착오라고 비판했습니다.
일자리가 유출될 뿐만 아니라 대기업들의 국제 경쟁력도 떨어져 성장 엔진이 멈추게 될 것입니다. 대선 과정에서 증세를 주장했던 바른정당은 일부 부자 증세로 복지 재원을 충당한다는 구상은 현실성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민감한 증세 이슈는 전국 주도권과 직결되는 만큼 추경에 이어 증세를 둘러싸고 여야 강대강 대치가 재현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SBS 이한석입니다. 국정원 전 부서장 회의 녹취록, 이른바 원세훈 녹취록입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주재한 회의에서 한 말을 녹취한 문건인데요. 2013년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 때 국정원이 주요 부분을 지워서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국정원이 이 지워진 부분을 복구해서 검찰에 다시 보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4년째 진행 중인 재판에 중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임찬종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 2013년 국정원 댓글 사건을 수사하던 검찰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2009년부터 2012년 5월까지 주재한 전 부서장 회의 녹취록 제출을 국정원에 요구했습니다. 당시 국정원은 보안 문제가 있다며 주요 부분은 삭제한 채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최근 국정원으로부터 삭제된 부분을 복구한 녹취록을 제출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복구된 부분은 주로 원 전 원장의 선거 관련 언급이나 국정원의 온라인 활동에 대한 발언으로 알려졌습니다. 2013년에 제출한 녹취록에선 서울시장 선거에서 제기된 1억 피부숍 논란을 지적하면서 오프라인에서 정리해야 한다는 발언만 적혀 있는데 복구된 녹취록에는 온라인에선 우리 직원들이 종전처럼 하라면서 국정원의 온라인 활동을 알고 있던 것으로 보이는 발언이 등장하는 겁니다. 검찰은 또 심리전단이 원세훈 전 원장에게 제출한 보고서도 삭제된 부분을 복구해 다시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복구된 녹취록 등을 최근 언론에 보도된 SNS 장악 문건 등 국정원 문건 13건과 함께 내일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재판을 앞두고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원 전 원장 측이 증거 사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녹취록 작성자 등을 증인으로 부를 방침입니다. SBS 임찬종입니다. 국민을 들쥐에 비유해 공분을 샀던 김학철 충북도의원이 어젯밤 귀국했습니다. 김 의원은 고개 숙여 사죄하면서도 수해 상황을 파악하지 못해 연수를 떠났다고 해명해 또 다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CJB 정진규 기자입니다. 김학철 충북도의원이 인천공항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오해가 될 수 있는 표현을 한 것에 대해서 정말 진심으로 정말 사죄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어 자정 무렵 충북도청에서 열린 기자회견장에서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김 의원은 해외 연수에 대해 정확한 수해 상황을 파악하지 못해 잘못된 판단을 내렸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출국 하루 전날 충북도의회는 기자회견까지 열어 정부의 특별 재난구역 선포를 요구했는데 이 자리엔 함께 연수를 떠난 최병윤 의원도 자리했습니다. 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인 김학철 의원이 수해 상황을 파악하지 못했다는 해명에 또 다른 논란이 일고 있는 이유입니다. 또 해외 연수를 떠났던 도의원 4명 가운데 3명이 수해 복구 활동을 벌였지만 김학철 의원은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지키기 위한 그런 공사는 상당히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고요. 김 의원의 의원직 사퇴 등 자신의 거취를 묻는 질문엔 생각해둔 바가 있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CJB 뉴스 정진규입니다. 수도권에선 폭우로 힘겨운 하루를 보냈지만 남부지방에는 불볕더위가 계속됐습니다. 휴가철을 맞아서 오늘 부산 지역 해수욕장에만 100만 인파가 몰려들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휴가철마다 반복되는 쓰레기 무단 투기, 또 위험한 폭죽놀이가 올해도 사라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안상우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주말을 맞아 하루 30만 명이 찾은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입니다. 하지만 피서객이 몰릴 때마다 해수욕장은 몸살을 앓습니다. 저녁 6시, 개장 시간이 끝나고 사람들이 떠난 자리에는 여기저기 쓰레기가 남아 있습니다. 정리할 시간도 없이 밤이 되자 이제는 해변 가득 술판이 벌어집니다.
이들이 먹고 버린 맥주캔과 각종 안주들로 해변가는 쓰레기장을 방불케 합니다. 밤 11시 곳곳에서 폭죽놀이가 시작되는데 엄연히 단속 대상이지만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날아왔을 눈 같은 거 많이 터뜨려서 왔을 때 근데 그걸 옆 사람을 아랑곳하지 않고 하는다는 거 그게 아주 위험한 거예요. 새벽 4시 해변가에 널브러진 쓰레기를 구청 직원들이 수거하기 시작합니다. 아직 해가 뜨기도 전인데요. 밤사이 해수욕장에서 나온 쓰레기가 보시는 것처럼 수북이 쌓여 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부산 해운대와 송정 해수욕장에만 피서객이 버리고 간 쓰레기가 500톤을 넘었습니다. 페트나 술병 이런 걸 가지고 자루로 해서 거의 한 100자루, 200자루 정도. 나 하나쯤은 괜찮겠지라는 일부 피서객들의 일탈 때문에 해수욕장이 병들고 있습니다. SBS 안상우입니다. 요즘엔 밤에도 참 덥죠. 그래서인지 도심 공원이나 야외에서 시원한 맥주 마시는 풍경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길거리에서 맥주 마신다고 해서 길맥이란 신조어가 생겼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한편에선 쓰레기나 소음 때문에 길거리 음주에 반대하기도 합니다. 시민들의 생각을 열린 마이크에서 들어봤습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어둠이 내렸지만 섭씨 25도가 넘는 열대야. 공원 잔디밭과 벤치에 앉아 술을 마시는 사람들이 눈에 띕니다. 에어컨 바람이 나오는 실내 술집을 마다하고 밖으로 나온 이유는 다양합니다. 잔디밭이나 이런 좀 탁 트인 공간에서 맥주를 마시게 되면 일상의 스트레스도 좀 해소되는 것 같고 시끌벅적한 분위기에서 자유롭게 마시다 보니까 별로 술도 안 취하는 것 같고 또 학생이라 술집에서 먹는 것보다는 가격 부담이 적어서 좋았고요. 길에서 마시는 맥주, 이른바 길맥을 즐기려던 시민들이 몰려들면서 밤새 거대한 야외 주점으로 변했던 이곳 도심 속 공원은 날이 밝은 뒤에야 이렇게 원래의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공원 인근에 사는 주민 사이에선 불만 섞인 목소리가 나옵니다. 쓰레기 버리는 장소에 버리고 화장실역이나 공원 저쪽에 조성된 데 가서 화장실 이용하시고 새벽이나 이럴 때 많이 술 드신 분들이 시끄럽고 고성강가 이런 것도 있거든요. 실제로 야외 음주 소란 행위 때문에 범칙금이 부과되는 건수는 해마다 늘어 지난해에만 2만 건을 훌쩍 넘었습니다. 법적으로 야외 음주를 허용하지 않는 나라들도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비슷한 시도가 있습니다. 서울시의회는 지난 4월 공공장소에서 음주를 금지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공공의 안녕을 위해서 약간 제한을 해줄 필요성, 이것이 있어서 음주 청정구역을 지정하고 여기서는 음주를 하지 말 것을 권고하는 것. 조례안대로 음주 청정구역이 지정되면 앞으로는 대부분의 서울 도심 속 공원에서 술을 마실 수 없게 됩니다. 그런데 벌써 지나친 규제라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자유로운 시민들의 삶에 행정력이 자꾸만 개입하려고 드는 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팍팍한 일상 속 스트레스 해소법 가운데 하나가 된 길거리 맥주 길맥. 이젠 여기에 주변을 배려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조금 더 더해진다면 어떨까요? SBS 김정우입니다. 오늘처럼 폭우가 쏟아지고 나면 도로 곳곳이 움푹 패이곤 합니다. 이걸 포트홀이라고 하죠. 이 포트홀을 지나다가 사고가 나면 보험료가 수십만 원까지 오를 수 있다고 합니다. 왜 그런 건지 정혜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어두운 밤 시간, 자동차가 도로 위에 생긴 포트홀을 발견하지 못한 채 그대로 달리다 사고를 일으킵니다. 이처럼 운전을 하면서 포트홀을 발견하기란 쉽지 않아 대부분 크고 작은 사고로 이어지는데 주로 도로와 맞닿는 차량 부위가 많이 파손됩니다. 대부분 사고는 타이어와 휠이 파손되고요. 좀 확대되면은 그 휠하우스 부분까지 망가지게 되고요. 지난 4년 동안 생긴 포트홀은 서울에서만 17만 8천여 개. 이로 인한 사고로 보험사가 지급한 보험금은 18억 원에 달합니다. 지자체의 허술한 도로 관리 때문에 일어나는 사고가 대부분이지만 감속운전처럼 사고를 피하기 위한 안전운전 준수 여부를 따지기 때문에 사고가 날 경우 운전자의 보험료도 올라갑니다. 실제로 포트홀에 빠져 타이어 등이 파손되는 바람에 수리비를 보험금으로 지급받은 한 운전자는 3년 동안 40만 원 이상 보험료를 더 내야 했습니다.
포트홀은 비가 많이 내리는 7월에 유독 많이 발생하는데 도로가 미끄러울 때에는 타이어 공기압을 평소보다 10% 정도 올리고 주행 중 포트홀을 발견하면 급제동보다는 속도를 줄여 그대로 지나가는 편이 안전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SBS 정혜경입니다. 공무원이 아이를 친정집 근처 어린이집에 맡기려고 먼 거리를 돌아서 출근하다 교통사고가 났어도 공무상 부상으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아이 키우는 맞벌이 부부에겐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인정해 준 겁니다. 보도에 민경호 기자입니다. 경남 사천에서 공무원으로 일하는 40살 조모 씨는 지난해 9월 2일 자동차로 출근하다 빗글에 미끄러져 사고가 났습니다. 두 아이를 어린이집에 데려다 준 뒤였습니다. 이 사고로 조 씨는 다리와 골반이 부러지는 등 크게 다쳤습니다. 조 씨는 공무상 부상에 해당한다며 요양 승인을 신청했지만 공무원연금공단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조 씨의 집은 근무지와 1.5km도 떨어져 있지 않았는데 왕복으로 20km 떨어진 친정집 근처 어린이집을 들르다 사고가 났으니 통상적인 경로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법원은 조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조 씨의 통금 방식이 현실적으로 통상의 맞벌이 부모가 상정할 수 있는 최선의 방식이라면서 정상적인 출퇴근을 위한 필수 불가결한 행위라고 봤습니다. 자녀를 보호자 또는 보호기관에 맡기는 행위가 출퇴근의 필수 불가결한 행위로 평가될 경우 이를 위한 경로는 통상적인 경로이고 그 경로 중에 발생한 재해는 공무상 재해. 재판부는 또 자녀 양육은 국가의 문제라는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다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SBS 민경호입니다. 인공지능 시대에 만약 사고가 난다면 이건 로봇의 책임일까요? 아니면 소유자나 개발자의 책임일까요? 머지않은 미래에 벌어질 수 있는 이 책임 문제가 국회에서 논의되기 시작했습니다. 권란 기자가 보도합니다. 장애물을 피하고 차선도 바꾸고 주차까지 깔끔하게 진화를 거듭하고 있는 자율주행차입니다. 그런데 만약 보행자를 치거나 탑승자가 다치는 사고가 나면 누구 책임일까요? 차체 결함이 원인이라면 기존법에 따라 차량 제조사가 배상 책임을 집니다. 하지만 인공지능이 판단을 잘못했다면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지 모호합니다. 최근 발의된 로봇기본법은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제조자에게 우선 책임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알파고처럼 스스로 학습해 행동하는 인공지능 로봇이라면 제조자로선 억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로봇을 법인 같은 인격체로 보자는 내용까지 담았습니다. 사람처럼 권리와 의무를 부여하면서 로봇을 하나의 이제 그 인격체로 규정을 하는 것이죠. 대신 로봇이 지켜야 되는 윤리 규범을 만들어서 이 로봇이 인간에게 해가 되지 않도록. 소유자와 제조자만이 아니라 로봇에게도 배상 책임을 지우자는 겁니다. 자기가 판단을 하니까 물건을 소유한 사람한테 책임지우기가 불편하다는 거죠. 이제 로봇한테 직접 인격을 부여하면 로봇이 보험에 들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 거죠. 유럽연합은 올 1월 로봇을 책임 주체로 인정하는 로봇 시민법 제정을 결의했고 미국도 자율주행차 인공지능을 운전자로 규정했습니다. 오는 2020년 지능형 로봇 상용화가 목표로 제시된 이상 법도 더 똑똑해져야 하는 상황입니다. SBS 권란입니다. 스트레스와 과로가 일상인 요즘. 며칠뿐인 여름휴가 멀리 떠나지 말고 집 근처에서 그냥 푹 쉬자는 이른바 스테이케이션이 인기를 모으고 있습니다. 권혜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인천의 한 호텔. 아이들이 집에서처럼 소꿉장난을 하는 사이 모처럼 회사를 떠난 아버지들은 곳곳에 마련된 쉼터에서 한가로이 시간을 보냅니다. 보통 피서지라고 하는 곳은 사람이 많고 북적여서 그런 데 가면 오히려 더 스트레스가 쌓이고. 한 숙박앱이 다음 달 15일까지의 예약들을 집계해보니 의외로 가장 예약이 많은 곳은 유명 관광지가 아니라 서울이었습니다. 이른바 호캉스, 그냥 집 근처 호텔에서 쉬며 휴가를 보내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단 겁니다. 그러니까 멀리 여행 떠나는 것 자체도 일로 생각하는 이용자들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집 주변에 있는 호텔 같은 곳을 이용해서 짧고 굵은 휴가를 즐기고자 하는 수요가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휴대전화를 스스로 반납하고 독방에 며칠씩 감금되는 이른바 감옥 체험을 하거나 멍하니 아무것도 하지 않는 멍스테이 시설에서 휴가를 보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가능한 조용하게 혼자서 그저 쉬는 것만 할 수 있도록 보완됐습니다. 꼼짝 안 하고 드러누워서 만화나 실컷 보고 싶다. 먹고 자고 씻으며 하염없이 뒹굴 수 있는 만화방도 인기입니다. 몸유일 분리된 공간, TV와 샤워실, 세탁실, 그리고 라면이 있으면 다른 건 필요 없습니다. 며칠씩 여기서 좀 오래 장기 투숙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열대야고 이러다 보니까 여기로 휴가를 아예 오시는 것 같아요. 스트레스와 과로가 일상인 현대인들이 별일 하지 않아도 되는 권리가 있는 시간. 어쩌면 휴가의 뜻에 가장 가까운 풀이는 이것일지도 모릅니다. SBS 권혜리입니다. 매장에서 흘러나오는 음악엔 저마다 마케팅 전략이 숨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매장 음악도 백화점 다르고 마트가 또 다르다고 합니다. 곽상은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오전 시간 백화점에 흐르는 음악은 듣기에 편안하고 가사가 없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고객들에게 편안하고 여유로운 느낌을 줘서 가능한 오래 매장에 머무르도록 하기 위한 겁니다. 고객이 매장에 오래 머물수록 구매로 이어지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분위기의 음악을 틀고 있습니다. 하지만 손님이 몰리는 늦은 오후가 되면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좀 더 빠르고 신나는 음악으로 서둘러 구매를 결정하도록 유도합니다. 고민하던 것도 좀 빨리 그냥 결정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냥 좀 여유 있을 때보다. 고객의 연령대와 성별에 맞춰 층별로 다른 음악을 선곡하기도 합니다. 반면 대형마트에선 저작권료를 내야 하는 인기 가요나 팝은 듣기가 어렵습니다. 대신 특정 상품의 구매를 유도하는 광고 음악을 틀어주고 가창력 좋은 직원들을 뽑아 자체 제작한 노래를 부르게 하기도 합니다. 마트의 경우는 좋은 상품을 항상 저렴하게 제공하는 게 주 목적이기 때문에 저작권이 없는 음악을 제작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음악 마케팅엔 이처럼 비용은 가능한 줄이면서 고객에게 친근하게 다가가기 위한 노력이 담겨 있습니다. SBS 곽상은입니다. 92살에 여전히 현역에서 환자를 돌보는 할머니 의사가 있어서 화제입니다. 의사가 아닌 환자로 남을 마지막 날까지 인수를 펼치겠다는 92세 할머니 의사를 이종훈 기자가 만났습니다. 자그마한 체구에 인자한 미소를 머금은 할머니 의사. 1926년생, 올해 92살의 한원주 내과 과장입니다. 그래, 말 잘 듣지. 70, 80대 노인 환자들에게 다정한 언니, 누나 같은 존재이자 든든한 버팀목입니다. 얼른 가야죠, 이제. 아니에요. 이 세상 태어나고 죽고 하는 거는 하늘에 달렸지 우리 뜻대로 안 돼요. 총기가 흐려질 나이지만 꼼꼼하고 정확한 진료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병을 뭘 발견하면 끝까지 봐주신다고 그러게. 뭐 대충 오는 게 아니라 진짜예요. 진짜 고마운 분이에요. 고대 의대 전신인 경성여자의학 전문학교를 졸업한 그녀는 1978년 의사 남편과 사별한 뒤 이듬해 개인 병원을 정리했습니다. 이후 30년 넘게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자들을 돌보며 이들의 자립을 돕는 일에 힘써왔습니다. 남편이 죽으니까 재물이라는 거는 그저 먹고 살면 되는 건데 뭐 그렇게 그걸 갖다가는 모아야 되느냐. 봉사활동 좀 했으면 좋겠다. 지금은 재활요양병원에서 8년 넘게 숙식하며 노인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환자들이 내 친구고 다 그렇잖아요. 즐겁게 일하니까 보람된 일이고 그러니까 기운이 나는 것 같아요. 언젠간 의사가 아닌 환자로 남게 되겠지만 마지막 그날까지 인수를 펼치겠다는 소망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려운 사람들 위로해주고 병 치료해주고 하는 거가 이것이 사명이에요. 사명. SBS 이종훈입니다.
오늘 낮에 수도권을 중심으로 시간당 50mm 이상의 매우 강한 비가 쏟아지면서 한때 호우경보가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언제 그랬냐는 듯 보시는 것처럼 비가 잦아들었고요. 내일 아침까지는 소강 상태 들겠습니다. 이후 중부와 전북, 경북지방은 낮부터 다시 장맛비가 내립니다. 10에서 최고 50mm가량의 비가 예상되고요. 전남과 경남 지방에선 오후 한때 소나기가 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연일 폭염경보가 이어지고 있는 전남과 경상도, 제주도는 내일도 35도 안팎까지 치솟겠고요. 서울은 31도 등으로 오늘보다 3도가량 높겠습니다. 내일 출근길에는 비가 오지 않더라도 낮부터 내리는 장맛비에 대비해서 우산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서해안과 남해안에선 안개가 무척 짙겠습니다. 화요일까지 장맛비는 오락가락할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위안부 피해자 김군자 할머니의 마지막 소원은 일본 정부에게 공식 사과받고 정당한 보상을 받아서 이걸 사회에 기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소원을 이루지 못하고 돌아가셨습니다. 이제 살아계신 위안부 피해자는 37분 뿐입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